안녕하십니까.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6일 목요일이네요. 국방 논평 꼭지를 오늘 골랐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이제 KF-21 지금 시험 비행 중인데 순조로워 보이죠. 한 일주일 전에 미티어, 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기체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무난히 잘 해냈는데, 어제는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 아이리스 T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분리 시험 발사를 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연습 타임일 거고, 목표물을 고정했는지까지는, 낙공을 하고 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사히 발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고, 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무장 분리 시험들을 보면서 이제 아마추어로서 느끼는 것은, 사실 기체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를 만들어도 그렇고 차를 만들어도, 여러분 차는 잘 아시니까 차라는 게 기본 플랫폼이 어떻게 잘 구성됐느냐, 그게 이제 대형 승용차 알라캄, 그리고 소형 승용차, 또 스포츠카, 이게 다 다르죠, 그 구성이. 그 기본 뼈대가 훌륭하게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뭘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출발이잖아요. 그럼 오토바이도 그렇거든요. 스포츠용 오토바이, 어드벤처 오토바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뼈대, 무게 중심,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성능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데, 비행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이게 지금 차후 여러 세대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행 성능,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설계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무장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공개되지는 않지만, 설계대로 비행기 기체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디자인한 만큼, 설계한 만큼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점을 더 지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차를 타면서 차대가 좋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토바이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상당히 훌륭하다,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드용 바이크, 저 사이클이라는 거하고 산악 자전거는 완전히 그 프레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각각 특성이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 점 어떻게 보면은 칭찬하기도 그렇고 자랑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보잉의 T7인가 그 개발하다가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 고파등갑 상황에서 기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안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거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곧 그쪽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꼭.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앞에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가 이미 많이 증명됐다. 기본 비행기가 훌륭하다. 그 다음 무장도 하고 전자장비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5세대도 하고 6세대도 하고, 그 기본은 비행기 자체가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처음 한 건데. 좀 더 칭찬 드리고 싶다, 축하의 말씀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고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미사일 이야기로 돌아오면,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요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이 단거리나 중거리로 돼 있는데, 자,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덜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단위 용어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한번 알아놓으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단거리, 중거리.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서방권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들어온 단어다 보니까 영어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 설명 잠깐 드릴게요. 지금 단거리 미사일은 이제 어디까지 단거리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지금 아마 보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 거예요. 20km로 돼 있는데, 요즘은 우리 IST 같은 경우도 한 30km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단거리라는 의미가 좀 애매하고, 일단 영어가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WV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Within Visual Range거든요. Visual Range는 내 눈에, 조종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즉 내가 적기를 눈으로 보고 교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30에서 한 40km 정도까지는 공중에서 비행기 정도의 크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단거리라는 것은 가시선 안 교전에 하는 거고, 즉 조종사가 상대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 연동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다른 센서가 필요 없고 사람의 센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자, 중거리 미사일은 영어로는 BVR, 비욘드라고 되어 있죠. 가시선 바깥이에요. 너머에 있는 것들. 이건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 40km 넘어 있는 기체들이 있어, 적기들이 있죠. 그거는 뭘로 찾느냐? 기체에 있는 다양한 센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뭐 레이더죠. 레이더 뭐에서 A사 레이더니까 몇백 킬로는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 구분 정도 하시고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WVR, BVR 조종사가 볼 수 있다? 보지 않고 전자장비에 기댄다. 즉 비행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신호에 기댄다 라는 게 BVR, 가시선 밖 중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일주일 전에 했던 미티어 발사 장면이죠. 여기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부분의 비행기에 장착하는 무장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 미사일이라는 것은 동력이 되어 있는 거죠. 로켓 엔진이. 그거는지 아니면 뭐 터보팬 엔진이든지 그럴 수 있는데, 미티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기체에서 떨어뜨려요. 그 다음 점화가 돼요. 평. 그 내부 무장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바깥에 매달릴 수도 있고, 지금 그렇죠. 현재는 바깥에 매달린 형태죠. 4.5세대니까. 자, 이게 좀 더 일반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뒤에서 강력한 로켓이 점화가 되면 강력한 화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KF-21 기체 밑에 뭐 4개인지 6개인지가 미티어 미사일들이 촘촘히 달려 있는데, 저 화염이 기체에 매달린 상태로 크게 방출된다 그러면은 다른 무장에도 영향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기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매다는 위치에 제약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예요. 기체 형상에도 그렇고, 아니면 뭐 방열 장비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미티어, 이게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에서 로켓 무장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왜냐, 화염이 그냥 아무 화염과는 무관하게 촘촘히 무장을 넣을 수 있거든요. 기체에 다른 설계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자, 저게 일반적인 거.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IRIS-T, 이게 AIM-2000인데 이거는 어떻게 발사하느냐? 기체에 매달린 상태에서 점화가 돼서 바로 발사가 돼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본은 아니니까. 기본은 탈착시킨 다음에 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소형 미사일이고 보통은 날개 끝에 달려 있죠. 즉 화염이 기체 몸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하나같이 적외선 유도로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앞에 있는 적외선 탐색기가 열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접전을 해서 적기가 막 보이게 되면은 이 노출되어 있는 그 탐색기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살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내부 무장창에 넣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탐색이 안 돼요. 그래서 F-35나 F-22나 뭐 수호이 57이나 러시아의 또 중국의 J-20이나 거기서 단거리 공대공 무장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부 무장창에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스텔스기니까 하나같이. 근데 동시에 앞에 있는 탐색기는 상대방을 찾아야 되죠. 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거리 공대공 무장을 개발하는데도 이런 점이 충분히 심사숙고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 이게 이제 IRIS-T고 독일에서 개발한 거죠. 독일에서 개발했고, 이거 앞에 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앞에 이제 적외선 탐색기예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저 기술도 많이 개발돼 있고 지금 거의 다 국산화돼 있죠. 그래서 이거 초기 아마 장착용은 이걸 수입을 하겠지만 바로 국산화 작업에 지금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 과정이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를 추정해 보는 게 오늘 또 동영상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 미사일이 등장한 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은 53년부터 있었지만 한 80년대 러시아에 R-73이라는 미사일이 등장을 해요. 아처라고 이제 나토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성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서구 나토 국가들이. 그래서 기존에 사이드와인드 옛날 방식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 개발하자. 그래서 같이 개발하려고 하다가 다 흩어져서 각자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아스람, 미국은 이제 사이드와인드 X형을 개발하고 독일은 이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돼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서방권을 깜짝 놀라게 했던 R-73, 러시아에서 코드명은 저렇고 나토에서는 A-11 아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헬멧 연동을 했어요. 헬멧 연동. 저기 이렇게 조종사가 샥 쳐다보면 말씀드렸죠, 아까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가시권 내 전투예요. 조종사가 적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를 쳐다보면은 앞에 있는 탐색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빨리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비행기 기술을 그쪽으로 돌려서 미사일 탐색기가 그걸 살펴보게 한 다음에 락곤이 됐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띠띠띠띠띠 하면 탁 발사하는 게 아니라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추력 편향을 이용해서, 추력 편향이라는 것은 뒤에 발사구 엔진의 출구가, 로켓 엔진의 출구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멧 연동, 이게 컸어요. 그리고 저걸 훨씬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었어요. 물론 헬멧하고 연동하니까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사거리도 길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단 적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을 하면 상대방은 손도 못 써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방권이 막 놀래가지고 각자 개발해서 세 가지 미사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세대 구분을 하는데, 이거 국방과학연구소 자료인데요. 뭐 여러 세대가 있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러시아의 아처가 4세대고, 80년대, 90년대 이제 서방에서 막 개발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러시아 미사일들만큼은 성능을 가지려고 다 신경을 쓴 거예요. 자, 거기 아이리스-T도 있고, AIEM-9X, 즉 사이드와인드 9X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에 있죠. 눈 속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적외선 탐색기도 딱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열원을 보고 락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헬멧을 이제 연동이 되면 이렇게 쳐다보면 얘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탐색기가 이렇게 우리 고개 돌리는 것처럼. 이게 아처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서방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5세대는 뭘 했는고 하니 이 탐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 너머에 있는 거 이렇게 돌려보면 탐색기는 못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안 되죠. 위로도 마찬가지. 이 이상으로 돌아가면 탐색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뒤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탐색기가 돌아가야지 락곤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열을 감지해서. 그래서 5세대는 뭐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적인 특징을 반영을 한 거예요. 한 고리를 돌아볼 수 있죠. 조종사의 시선은 360도 다 돌아가집니다. 근데 탐색기는 못 돌아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5세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미사일은 안 되죠. 이렇게 보고 고개 뒤에 있는 적기를 봤어요. 내 눈으로 락곤이 됐어요. 그럼 발사 버튼을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은 탐색기가 락곤이 되지 않았지만 발사가 돼요. 발사가 되면서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같은 개념으로 발사가 돼요. 즉 좌표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 관성 항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탐색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발사돼서 그 근처까지 가면 탐색기가 작동이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즉 중거리 미사일적인 요소를 여기 넣은 거예요. 자, 조종사는 고개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딱 봤다. 저거에다가 헬멧 뜨겠죠. 이렇게 락곤이 된다. 딱 누르면은 비행기에 있는 무장 컴퓨터가 미사일에다가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이 좌표를 일단 날아가. 그럼 발사되죠. 그리 방향으로 가죠. 적기는 그 근처에 어디 있겠죠? 그러면 탐색기가 가동이 돼서 열원을 포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5세대예요. 자, 그게 아이리스-T 우리가 지금 오늘 시험한 게 거의 최고 수준의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티어도 중거리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죠. 우리 최고의 미사일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미국제 이 국방연구소 자료에 보면은 미국제 사이드와인드 9X가 그 기능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F-35에는 지금 내부 무장창이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의 최신형이 그 LOAL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발사 후에 락온하는 거. 최신형이죠. 5세대. 헬멧 연동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 자, 우리가 F-35 추가로 20대 사겠다고 4조 원 예산을 4조 원을 들여서 사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해서 또 하나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여러분하고 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9X 모델이고, 이게 2003년에 나왔어요. 이제 한 벌써 한 20년 넘었죠. 그 이후에 블록 2가 지금 배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블록 3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그는 포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이후 다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중단거리를 다 커버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의 AIM-9X의 블록 2가 상당히 애매한 미사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 9X의 블록 1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와인드는 9X의 블록 2로 가면서 LOAL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자, LOAL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5세대 전투기, 내부 무장창을 쓰는 그런 비행기들에게. 예. 그거 좀 이따가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LOAL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발사 후 락온, 우리말로 하면은. 자, 발사할 때는 미사일의 탐색기가 락온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대신 조종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락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좌표로 락온이 된다. 그럼 미사일이 그 좌표로 갔다가 자기 탐색기로 발견해서 돌진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는 관성 항법 유도로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생략된 부분이 헬멧으로 이 뒤에 따라오는 적기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꼬리를 문 적기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 미사일이 180도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은 탐색기가 가동이 돼서 개출시킨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이제 아이리스-T를 국산화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리는 다 비슷하죠. 뭐 어느 미사일이든. 근데 최신형이 필요하다. LOAL 기능, 즉 발사 후 락온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KF-21이 4.5세대에서 5세대 바로 6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전 세계 공군의 준비 태세를 봤을 때 30년부터는 6세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발 계획을 앞당겨야 된다. 예, 그런 이제 것이 전제가 돼 있고, 이번에 공대공 미사일 하나 개발을 한다 그러면 단거리 5세대, 6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무인기에서 다 쓸 수 있는, 우리 무인기들 다 스텔스 무인기예요. 두 가지 있죠. 내부 무장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써야 되는 무장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용의 5세대 이상급의 최적화된 미사일이 개발돼야 된다. 그럼 아직도 바깥에서는 KF-21이 5세대라니 금시초문인데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한 장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튀르키예의 TFX라고 이런 우리랑 비슷하죠. KF-X인데 우리는 모양은 더 비슷하죠. 네, 아주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2주일 전에 그 지상 활주 비행을 했어요. 활주 시험을. 우리도 작년 이맘쯤에 KF-X가 지상 활주 시험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첫 비행을 했죠. 그래서 TFX 튀르키예도 23년 금년 중에 비행 시험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30년까지 배치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제 KF-X를 처음에 2026년부터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4.5세대를 배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봐간다 이렇게 있는데, 그 시장 상황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죠. 근데 튀르키예는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5세대 이상이다라고.
처음부터 5세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30년까지 배치를 목표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목표인데 제때 되면 6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5세대 플러스로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우리도 저 타임라인으로 갈 거예요. 자, 튀르키예는 우리한테 탱커 기술도 배워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계뿐만이 아니라 엔진도 수입해 가지고 갖고 현대에서 두산 거 현대 두산이라고 하죠. 요즘은 합병이 돼 가지고 그다음 변속기도 가져가서 그 탱크를 이제 국산화 시킨다고 해요. 최근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몇 주 안에 조만간 배치를 할 거라고 처음 생산분을 이제 터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왜 물어보면 이제 K2 탱크랑은 되게 흡사하죠. 자, 그런 곳에서도 이 비행기를 5세대를 천명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은 아주 몇 년간에 걸쳐서 잠깐 활용될 KF-21의 4.5세대가 아닌 그 이후 세대들에도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쟁 미사일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죠. 요즘 K2, 뭐 K9, 또 레드백,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F-35가에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못 넣는다. 이런 거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스텔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바깥에 무장을 달고 가나 그러면? 그죠? 보통 단거리 공대공 무장은 두 발씩 장착을 해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F-22도 내부에다 넣거든요.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근데 F-35는 밖에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스텔스성을 높이 평가해서 지금 추가로 도입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단거리 공대공 무장도 없이 내부 무장창만을 활용해서 비행기가 뜬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위해서 호위기가 붙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로급으로 개발된 기체인데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F-35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 예. 그 앞에 먼저 개발이 됐던 F-22만 해도 내부 무장창에다가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넣는데 이 F-35는 다목적 기체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공군형도 있잖아요. 공군형에도 내부 무장창에 못 넣어요. 그러면 단거리 공대공 전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예. 지금 튀르키예까지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고 우리도 뭐 그렇게 갈 것이고 중국, 러시아 다 되겠죠. 유럽에서도 나오겠죠. 똑같은 스텔스 전투기들끼리 하늘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상대방은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고 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달게 되면 훨씬 빨리 발각되는데 안 그러면 기관총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연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궁금해져서. 그래서 코라라고 여기에 마침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질문이 뭐냐면은 F-35 블락4 지금 이제 블락4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대량 생산 형태로 품질이 고정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찌 될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무장창이 답변이 괜찮더라고요. 아주. 사이드 와인드를 장착할 수 있나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답변이 가장 많이 본 답변, 그 다음 답변이 뭐 600만 명, 500만 명이 본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괜찮아요. 결론만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왜냐? 가장 큰 이유는 그 내부 무장창에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9X죠. 최신형이 블록 2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LOAL 기능 발사 후 락온 그 기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사일을 못 넣고 있다.
이게 코라의 가장 인기 있는 답변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서방권의 대표적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이 현재 현황이 어떻느냐? 그래서 이 코라의 이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위키피디아, 영문 위키피디아 블락2에 대한 자료예요.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안 보이는 글씨지만 올려놨고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보면은 좀 전에 코라에 나온 답변하고는 다른데 유사해요. 왜냐? 블락1이 2003년에 나온 이후에 개선 사항이 있어서 블락2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블락2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LOAL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치도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치가 되기 시작한 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요점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했던 문제는 시리아에서 공중전을 실전을 경험을 했는데 러시아의 플레어, 즉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혼돈시키는 거 있죠. 불빛 내뿜는 거. 그것에 현혹이 됐다. 우리가 미국에서 개발할 때 미국 플레어로 했을 때는 그 플레어를 잘 돌파했는데 러시아 플레어는 못 당해내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것도 웃기죠. 예.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적성국인 러시아의 플레어를 당연히 실험 개발할 때 그 대상으로 삼았어야죠. 저는 이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전 배치됐다가 실효성이 의문이 돼서 약간은 숨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HHOBS라는 성능이 예전형만 못하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헬멧 연동이 안 되고 미사일이나 탐색기가 찾는다고 했을 때 그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좁은 각도냐 넓은 각도냐. 넓은 각도일수록 유리하겠죠.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각도라는 면에서 예전만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 이 정도가 나와 있고 육군형으로 채택됐다. 지대공 미사일로 드론 같은 거 공격하는 그게 끝이에요. 즉 이것은 재미가 없는 미사일이에요. 현재 블록2가 주력이 아니에요. 초기 배치는 됐으나 문제점이 발생해서 유야무야돼 있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즉 이것은 그래서 블록1 기본형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블록3 개발 계획이 나와요. 몇 년 또 하다가 많은 미국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들처럼 그것도 또 드랍이 돼요. 그 지금은 200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그 미사일이 현재 주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OAL 기능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을 가지고 넣으려면 F-35에도 넣어야 되고 F-22에는 그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개발한 아스트람 단거리 미사일 그것을 개발할 때 F-35하고 엮어서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왜냐? 그들의 미사일이 사이드와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니까 서로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남의 거니까. 그래서 결국 F-35는 스텔스기를 강조하지만 단거리 공대공 무장이 기본 무장이죠. 단거리 공대공 무장이 바깥에 매달아야만 되는 그런 희한한 5세대 전투기가 된 거예요. 안 좋은 쪽만 받은 거죠. 원래 내 걸로 하려고 했는데 내 미사일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영국 친구들이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영국한테 부탁을 했더니 뭐 문제 생기고 골치 아프고 뭐 이러니까 돈 많이 투자돼야 되고 기간 길어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없이 가자. 스텔스성으로 다 압도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 그 용납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바깥에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럼 스텔스성은 꽝이죠. 그렇게 안 다니겠죠. 그죠? 우리 같은 좁은 전선에서 그냥 비행기 하늘만 띄워도 양쪽에서 만나요. 양쪽의 거리가 몇백 킬로밖에 안 되니까 몇 분이면 서로 만나요. 양쪽에서 출격하면. 그런데 단거리 공대공을 안 한다? 호위기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호위기는 스텔스성이 없잖아요. 또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적했던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쿠다라고 해서 중단거리를 겸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미카 같은 거죠.
앞에 그 시크도 탐색기도 뭐 레이더 탐색기, 적외선 탐색기 이런 걸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딱 하고 보니까 F-22는 단종될 거고 은퇴할 거고 F-35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왜냐? 미국 공군이 F-35에 대해서 큰 기대를 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돈은 쓰고 전력은 확충이 안 되는. 또한 중요 방산업체에 데미지도 안 주고 싶고 차세대 전투기는 또 개발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력에서 밀리니까. 특히 중국에. 그래서 외국에 파는 거 프로모션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서 미국 정부 자체는 지금 구매 수량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6세대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머리 아프죠. 그 와중에 우리가 거기에 덜컥 미끼를 물은 거잖아요. 4조 원을 투자해서 그걸 사겠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그 비행기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스트레스성을 희생해야만 달 수 있는 그런 기체를. 말이 안 되죠. 예.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HHOBS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각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도. 그래서 이제 새로 블록 2로 갔는데 LOAL 성능은 보강이 됐는데 뭐 그것도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데이터 링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방향 데이터 링크냐, 양방향 데이터 링크냐. 예. 그래서 그 2010년대 그때부터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미국 방산업체들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위축시킬 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우면 안 하고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비어 있어도 그냥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각도가 작다. 오히려 이전 모델보다. 예. 자, 그게 지금 위키피디아 영문판이 이제 지적하는 좀 내용이었고, 또 플레어, 러시아 플레어를 계속 현혹당한다. 실전에서 쓰기 어렵다. 예. 그래서 배치는 했지만 수천 발은 샀긴 샀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옛날 미사일을 쓴다. 이런 희한한 경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F-35B인데, 저 끝에 보면은 지금 이제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이 빨간색 달려있죠. 기본 무장으로 2개 달려있는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지금 도입된 40대의 F-35도 이런 공중전, 단거리 공중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스텔스성을 위해서 구입한 비행기고 북한군이 잡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돼 있는데 단거리 공대공 무장을 못하고 간다? 예? 우리 이 조그만 국토 아래 위로 지금 1000km도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수원 비행장, 원주 비행장, F-35만 또 충주 비행장, 휴전선까지 거리가 몇백 킬로밖에 안 돼요. 자, 북한도 그럼 그 1-200km 안에 다 공군기지들이 있겠죠. 뭐 전시에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분이면 만나요, 서로 간에. 155마일 밖에 안 되고 200 몇십 킬로 밖에 안 되고 휴전선은 자기들끼리 너무 많이 날아다니다가 그냥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단거리 무장을 안 단다? 단거리 무장을 달면 스텔스성이 훼손된다? 이거 엄청나게 큰 모순이죠. 자, F-35B형, 해병대형, 그리고 F-35C형, 항모 탑재형. 거기는 기관총을 넣을 공간도 없죠. 그래서 가운데에 배 밑에 이렇게 포드를 달아야 돼요. 그거 당연히 스텔스성 훼손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F-35고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국에서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마사지하면서 연착륙,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업체가 너무 타격받지 않게 하려고. 그 와중에 우리가 4조 원을 우리 세금을 갖다가 넣는 거죠. 그 4조 원으로 끝이 납니까? 운영비가 최고인 비행기예요. 10년만 운영해 보세요. 또 4조 원이에요. 그냥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10조 원을 우리 지금 KF-21 빨리 5세대, 6세대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FA-50 조금만 더 손대면은 F5 제공호
F4 팬텀기 그 대체하는 록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연구자들한테 기업체들한테 돈 가고 그게 다 우리 자산으로 남아요. 10조가.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F-22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자, 보면은 F-22는 단거리용 별도 무장창이 있었어요. 예. 왜 별도 무장창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만 당연히 이제 사이드 와인더 이 당시는 지금도 그렇고 LOAL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발사 후 락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거리 전투, 단거리 교전이 예상이 되면은 이걸 열고 가는 거예요. 무장창을. 스텔스성을 희생하면서. 일단 단거리 전투니까. 저는 그것도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머리를 탐색기를 내놔야 돼요, 바깥으로. 그래야지 미사일이 상대방을 찾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거리 공대용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절대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IRIS-T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유럽에서 지금 완벽한 5세대 전투기가 없으니까. 자, 저때 되면은 스텔스성이 훼손되는데, 뭐 적기도 어차피 가치선 내에서 서로 보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전장에서 레이더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장을 생각해 보세요. 적기만 생각할 게 아니죠. 지상에서 대공 미사일 레이더들이 다 복수로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시선상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킨다 하더라도 내 위치는 노출되는 거예요. 다른 자산에. 무조건 스텔스성은 최대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리고 있거든요. 왜? 상대방이 스텔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F-22가 이 배 쪽에서 본 모습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양쪽을 다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공대공 기준으로 따지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이 들어가죠. 자, 근접 공중전 시작이다. 이러면은 저 양쪽에 있는 조그만 덮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스텔스전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왜냐? 접근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먼저 보고 락군을 먼저 하고 0.1초라도 빨리 발사하면 내 생존력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가는 거예요. 즉 스텔스성은 희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느냐? 미사일에 있어서 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사는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스텔스 포기, 스텔스 유지. 그렇지만 상대방 공격에 취약. 이 비싼 비행기를 그런 양당 간의 선택을 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5세대 플러스 기체를 개발하면서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약점이 당연히 극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파악하건대는. 자, 중국은 이렇게 또 했어요. 중국의 제22죠. 2017년부터 배치된 건데 5세대죠. 여기 보십시오. 밖에 매달아놨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미국 F-22 랩터보다는 이만큼이라도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랩터 같은 경우는 이 덮개 자체도 열려 있었잖아요. 거기 미사일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랩터가 더 클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거는 미사일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랩터는 미사일 노출된 거 더하기 뚜껑 노출된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것도 미사일의 성능 한계다. 이 탐색기가 항상 노출이 밖에 돼 있어야 된다. 근접전에서는. 이거 기체 하나 수백억, 천억까지 갈 수 있는 기체. 소중한 조종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이거 무조건 극복이 돼야 되겠죠. 예. 이것이 러시아는 어떻느냐? 러시아도 똑같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사일 성능은 현재 서방권 최신 미사일보다는 뒤처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미국도 열고 다니잖아요. 지금 근접전에서는.
자, 그래서 수호이 57 같은 경우도 F-22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장창이라는 면에서 내부 무장창, 가운데는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 무장은 양쪽에 별도로 뽑아놨어요. 여기도 접근진에 들어가게 되면은 뚜껑을 열고 미사일을 노출시켜서 탐색기로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겠죠. 예.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다.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자, 오늘 해본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밀떡 차원이죠. 한번 보면은 5세대 이상의 KF-21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필요한 것이 현재 미국도 버벅대고 있어서 제대로 구현을 못하고 있는 완벽한 발사 후 락곤이 돼야 된다. 자, 저기서는 면밀한 데이터 링크 기술부터 해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 IR 적외선 센서들은 열만 추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도 익숙하신 용어 있죠. IIR이죠. 이미지 인프라레드잖아요. 즉 단지 빛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형상까지 추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변에 근접전을 하게 되면은 우군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인 사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 식별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연동이 돼야 되고, 내부 무장창에 발사 전까지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훨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LOAL 성능이 요구된다고 봐져요. 피하 식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완벽한 5세대로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LOAL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체 밖에 매단 상태로 썼기 때문에 그 성능의 완성도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건 안 가본 길이에요. 그거 우리가 처음으로 가봐야 되는 것이고, 또 탐색기뿐만 아니라 또 헬멧뿐만 아니라 향후 5세대 전투기에는 그 IRST의 용도가 꼭 커지잖아요. 비행기 자체에 붙어 있는 적외선 센서, 그런 거하고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기존의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바깥의 매단가하고 전혀 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낮게 발사될 수 있어야 된다. 대신 발사되는 순간까지는 무조건 밀봉 상태로 내부 무장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텔스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 과제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불가피하게 내부 무장창이 탁 열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발사할 때는 열려야 되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은 스텔스기가 일반 비행기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RCS가 그런다고 했는데, 발사하는 순간 몇 초간이라도 이걸 열면은 일반 비행기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미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갑자기 레이더에서 무장을 발사하는 순간에 내 비행기가 몇십 배로 커져 보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죠. 무장을 발사한다는 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추측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장창을 열 때 일부러 과잉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거기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플라즈마라는 것은 아주 고속이나 고온 상태에서 공기가 이온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공기가 약간 녹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통신도 안 되고, 그게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탄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왔을 때 부딪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통신도 끊어지고 레이더도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을 많이 노력을 하죠. 그걸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항공기에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플라즈마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폭탄장 주변으로 딱 열렸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레이더의 전파가 반사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거 정부 과제에 있어요. 그럼 그 짧은 순간이라도 열렸을 때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날 감추겠다는 거예요. 발사하는 순간까지도 스텔스성을 유지하겠다. 이게 우리 연구 개발의 방향이에요. 그 말은 발사 순간이라도 이게 열렸을 때 잠시나마 수초간 엄청난 RCA, 즉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행기들은 그걸 감수하면서 탔다는 거예요. F-22든 그게 수호이 57이든 중국의 J-20이든 바깥에 매달아야 되는 F-35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 항상 달고 다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미사일이 지연 점화가 돼줘야 되는데, 즉 폭탄창에서 밀어낸 다음에, 내부 무장창에서 밀어낸 다음에 점화가 돼야 돼요. 그거는 이미 이제 중거리 미사일에서 쓰는 기술이니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내보낼 때는 특히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발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에서도 상대방하고 근접 공중전을 하는 거니까 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창이 벌어지면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력을 활용해서 미사일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퉁 튕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점화. 자,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하나의 내부 무장창 큰 거에다가 이런 기술이 다 적용됐을 때 중거리 공대공도 싫고 단거리도 싫고 한 무장창이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F-22나 수호이 57처럼 큰 무장창은 큰 무장을 위해서 놔두고 작은 무장을 위한 별도의 무장창을 따로 만드느냐. 물론 발사 전까지는 노출이 안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